일가족 살인범 지광훈. 그는 이날 사형 집행대에 서게 된다. 유언 있습니까?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형은 억울합니다. 도덕적으로는 제가 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무죄입니다. 죽어 영원히 되어서라도 날 억울하게 죽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겁니다. 사형 집행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유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사형수 지광훈의 죽음은 정말 억울한 것이었을까? 아주머니, 저희 집에 좀 같이 좀 가주세요. 아유, 왜? 무슨 일 있어? 아까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지금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 두 시간 전 가게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분식점 여주인은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웃집 여인 정인숙을 따라 나섰다. 정인숙의 가족은 가게에 딸린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게 안엔 아무 인기척이 없었고 불길한 정적만 감돌고 있었다. 정인숙이 외출한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정인숙의 남편과 두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끈 같은 걸로 목을 조른 것 같은데요. 그 외엔 아무런 외상이 없습니다. 얼굴엔 손톱 자국, 끈으로 3개 묶은 흔적. 가만히 있자, 이건? 시신의 목에는 칼로 그은 상처가 있었다. 칼로 그은 것 같은데요. 네? 칼이요? 그 일직선으로 상처가 난 걸 봐선 아무래도 그 자살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목격한 정인숙은 실신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유, 참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냐. 그러게 말이에요. 경찰은 이웃으로부터 정인숙의 집안 사정을 듣게 된다. 그 집에 무슨 문제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맞다. 며칠 전에 남편이 돈 2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하소연을 하던데. 아, 저도 들었어요. 아, 그것 때문에 남편이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더니 그래서 비관 자살했나 보다. 아, 그것 때문인가 보다. 지금으로 보면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경찰은 가난한 살림에 사기를 당한 가장이 가정 불화가 겹치자 두 남매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반 자살로 추정했다. 다음 날 경찰은 변사 보고서를 올렸다. 여기서 검찰은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시신에서 발견된 노끈과 칼자국, 타살을 말해주는 증거로 보였다. 자살로 보기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체가 보존돼 있는 병원.
검찰은 일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정인숙과 첫 대면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모든 정황 증거들이 자살로 단정하기엔 석연치 않았다. 자살로 간단하게 처리될 것 같았던 이 사건은 그 후 급전환을 하게 된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 여자 요즘 자주 만나는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평소 가깝게 지냈다는 남자는 정인숙과 같은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지광훈이란 젊은이였다. 같은 날 영안실을 지키던 정인숙 역시 조사를 받게 된다. 어떤 관계야 두 사람? 사귀는 거 맞지? 사귀다니요. 저흰 그런 사이가 아니라니까요. 잡아떼봐야 소용없어요. 두 사람이 같이 했지?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벌써 정인숙이 다 풀었어. 둘이 같이 죽인 거지? 죽이다니요. 그냥 몇 번 만난 건 사실이지만 지광훈이가 다 풀었어. 당신이 죽였잖아. 왜 그랬어? 남편이 알까봐 그랬어? 정인숙은 모든 것을 순순히 자백했다. 본 사건은 한 종교단체에서 만나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정인숙, 지광훈 두 피고인이 피고인 정인숙의 남편과 두 자녀를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결행한 치정 살인극이었습니다. 야, 한번 힘들 내시고. 이 잔인한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정인숙이 한 종교단체에 가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피고인 정인숙은 종교에 빠져들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믿는 그 종교 나부레기는 남편과 애 새끼들 내 팽기치라고 가르치듯? 당신이 교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사이비 종교에도 교리는 있나 보지? 종교 문제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고 그럴수록 피고인 정인숙은 종교에 더욱 집착했습니다. 피고인 정인숙은 부침성 있고 친절한 청년 피고인 지광훈에게 마음이 끌렸고 결국에는 불륜에 빠졌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나야 혼자니까 괜찮지만 당신 애들은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혼은 쉽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정인숙은 남편과 자식을 처치하기로 결심했고 사건 당일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를 음료수에 타서 가족들에게 먹였습니다. 피고인 지광훈과의 관계를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인 지광훈에게 남편과 자녀를 살해하라고 교사했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 회식이 있었어?
술 좀 많이 먹었어. 밤 8시 20분 보고 싶어서 온 거야. 피고인 지광훈이 가게로 찾아왔을 때 오늘은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에요.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였던 피고인 지광훈은 피고인 정인숙이 살해를 교사하자 술기운에 즉흥적으로 범행을 승낙했습니다. 약에 취한 피고인 정인숙의 남편과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 정인숙은 밖에서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살해 도구를 찾기 위해 피고인 지광훈은 장롱을 뒤져서 머플러와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정인숙의 남편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잔인한 방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밤 피고인 정인숙의 가게로 찾아간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죠? 네. 살인보다 더 나쁜 죄가 살인 교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피고인의 자식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피고인 지광훈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광훈 씨는 저 때문에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끌어들이지만 않았어도 제가 나쁜 년입니다. 절 벌해주세요. 피고인은 공소 내용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정인숙의 가족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지광훈은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지금 신문 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교리 모임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잠깐 정인숙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왔어요? 근데 사건 당일 밤 8시 20분 지광훈이 정인숙의 가게에 들렀다는 행적까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다. 남편한테 2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오늘 오기로 했거든요. 그랬구나. 문제는 그 시간 이후부터의 진술이 아이고, 엇갈린다는 시간이 것이었다. 됐다. 먼저 갈게. 정인숙은 범행을 함께 했다고 진술한 반면 지광훈은 2, 3분 뒤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밤 8시 30분경 지광훈은 약 1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갔다. 그날 밤엔 교리 모임이 있었으며 도착한 시각은 8시 35분이었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고 피고인 지광훈은 주장했다. 그리고 전 저녁을 먹고 곧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교리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증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교리를 공부하는 신도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다음 공판 때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훈의 진술 번복은 피고인 정인숙의 단독 범행을 의미했다. 피고인 정인숙이 그를 억울하게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지광훈은 자신이 공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둘이서 같이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만약에 저 혼자 있다면 왜 아이들까지 죽였겠습니까? 피고인 정인숙의 진술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남편은 몰라도 아이들만큼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살인 공범의 누명을 씌울 이유가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엇갈리는 두 사람의 진술.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은 두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을 교사한 피고인 정인숙과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피고인 지광훈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검찰은 피고인 지광훈이 공범임을 확신했다. 처음부터 범행을 시인한 정인숙은 수감되자마자 사형수를 의미하는 붉은 수인번호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 이날 구형으로 피고인 지광훈도 가슴에 붉은 수인번호를 달았다. 날 여기에 끌어들인 것도 당신이지만 구해줄 수 있는 사람도 당신밖에 없어. 알아? 나 너만 믿는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 혼자 가라고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피고인 정인숙의 집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이미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 2시간 전 정인숙이 가게를 봐달라고 부탁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사건 당일 피고인 정인숙이 증인의 가게에 찾아간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날 밤이었어요. 가게로 미란 엄마가 찾아오더니 뜬금없이 이상한 걸 묻더라고요. 아주머니, 여기서 저희 가게 잘 보여요? 그럼 잘 보이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봤더니 글쎄 그 여자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지우다 만 것 같았지만 분명히 그건 핏자국이었습니다. 그날 피고인의 손에 왜 피가 묻어 있었죠? 그날 광원 씨가 돌아간 뒤에 남편의 목에서 머플러를 풀었는데 그때 묻은 것 같습니다. 단지 머플러를 풀기만 했는데도 피가 묻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다면 살인을 주도한 지광훈의 옷과 몸에는 당연히 상당량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되겠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피고인 지광훈의 옷과 몸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접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살해 도구를 찾기 위해 장롱까지 뒤졌다는 피고인의 지문 역시 살해 현장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지문이나 혈흔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지광훈을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혈흔이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피고인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승낙하고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미리 장갑을 준비해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피고인은 직업상의 이유로 늘 장갑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된 손톱 자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범인이 장갑을 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요? 그 손톱 자국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 범행 당시에 난 상처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현장은 처음부터 엉망이었습니다. 변경된 사체의 발견 상황과 위치, 뒤죽박죽된 범행 도구, 심지어는 사체의 목을 맨 끈조차 보존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고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생각한 목격자는 급한 마음에 아이들의 사체를 옮겼다. 좀 지켜보세요. 정인숙의 남편을 옮기려는 순간 그제서야 남자의 목에 묶인 머플러와 넥타이를 발견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다. 범인의 성별, 왼손잡이의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들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한 여인의 공범 지목만으로 피고인 지광훈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호인, 지난 공판에 신청했던 피고인 지광훈 측 증인은 출두했습니까? 네. 사건 당일 피고인 지광훈이 참석했던 교리 모임의 신도 박승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 지광훈을 언제 어디에서 봤습니까? 교리문답 모임에서 봤습니다. 아직 지광훈 씨가 오면은 문답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지광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왔네 하면서 시계를 봤는데 그때가 8시 35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8시 35분이었습니까? 네. 범행이 일어난 시각, 피고인 지광훈은 사건 현장에 없었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피고인은 교리 모임의 반장입니다. 돕고 싶은 마음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신도들도 지광훈 씨가 들어온 게 8시 35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날 참석한 신도가 도대체 몇이나 되죠? 7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 똑같은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혹시 서로 말을 맞춘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유 있습니다. 검찰은 증인의 증언을 위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교리반장으로 있는 아주 작은 종교 모임입니다. 신도들의 증언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검찰 측 그만하세요. 그날 피고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안색이 안 좋다거나 불안해 보이진 않던가요? 아니요.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혹시 핏자국이 있었거나 몸을 씻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고인 정인숙의 손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공소 내용으로 보면 살인을 직접 주도한 범인은 지광훈입니다.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순식간에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즉흥적으로 범행을 승낙하고 결행했다는 사람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피고인 지광우는 이 살해 사건의 공범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가보죠. 피고인 지광훈이 범인이란 물증은 없었다. 변호인은 정인숙의 진술을 확인해야 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아, 그 2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여기저기 하소연하며 다니더라고요. 원래 그 여자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이웃하고는 말도 잘 안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러고 다니니까 이상하다 그랬었죠. 그래요? 그게 언제부터였죠? 한 보름 전쯤 됐을걸요? 의도적으로 퍼뜨린 소문임이 틀림없었다. 그 소문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변호인은 그 점에 대해 의혹을 가졌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살해 현장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했다는 걸 눈치 못 채게 하려고. 그날 피고인은 죽은 아이들과 남편을 보고 울다가 혼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피고인 정인숙은 사건 당일의 행동이 범행 은폐를 위한 위장이라고 진술했다. 그럼 실신해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연기였나요? 피고인의 그런 행동들이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20만 원 사기 운운했다는데 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죠? 제가 한 게 아니라 빚을 진 사람이 저지른 일인 것처럼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사건 당일 가게에 들렀을 때 피고인 정인숙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유를 사가지고 들렀을 때였습니다. 왔어요? 근데 집에 무슨 일 있어? 교리문단 모임에 왜 안 나왔어? 남편한테 2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오늘 오기로 했거든요. 그랬구나. 20만 원 사기 운운하는 얘기를 피고인에게도 했단 말이죠? 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공범이라면 피고인 지광훈에게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피고인 지광훈이 이 사건을 강도 사건으로 알길 바랬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을 둘씩이나 살해한 여자와 살고 싶은 남자는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염려해서 피고인 지광훈 몰래 피고인은 범행을 혼자 계획하고 저지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 아이들만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피고인 정인숙은 여자입니다. 혼자서 3명을 살해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피고인 정인숙은 범행 직전 아티반이라는 신경 안정제를 탄 음료수를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마시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아이들은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됐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피고인 정인숙의 단독 범행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기 자식을 직접 교살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단독 범행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피고인 지광훈이 공범인 게 확실합니까? 틀림없이 저와 지강훈이 함께했습니다. 피고인이 계속 부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만 살 욕심으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다 떠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벌을 덜 받게 하려고 거짓말까지 해왔는데 저도 이제부터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말할 작정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죠? 전 광훈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려면 알지? 하지만 애들만은 딸이야 시집 가면 그만이지만 저 아들은 나중에 커서 복수한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다 끝났으니까 뒤처리는 알아서 하라고. 강도 살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내. 전 광훈 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 아이들을 죽인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지광훈을 사형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법정입니다. 지광훈이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자 정인숙은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숙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진심으로 아이들까지 살해할 마음은 없었습니까? 절 죽여주십시오. 왜 아이들에게 신경 안정제를 먹였습니까? 살해할 마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볼까봐. 아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마음까지 봤습니다. 그것이 과연 자식만은 살리고 싶었던 어머니의 행동입니까? 과연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살해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만약 지광훈이 무죄라면 그 진실을 밝혀줄 사람은 정인숙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사건의 진실을 아는 결정적인 증인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여자 참 독하네. 그렇게 가버리고는 말이라도 소심히 하고 갈 일이지. 진짜로 같이 한번 만나봐. 그렇겠지. 같이 했는데 아내도 박박 우기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죽어버린 거라고. 피고인 지광훈은 과연 이 살인사건의 공범인가? 그 진실은 이제 지광훈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다. 피고인 정인숙의 죽음을 목격한 미결수 이현숙을 증인 신청합니다. 정인숙의 죽음을 처음 목격했던 미결수 이현숙은 이날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하게 된다. 자살하기 전에 피고인 정인숙과 이야기를 나눈 적 있습니까? 네. 어떤 말을 했죠? 그날 정인숙 씨는 억울하다며 계속 하소연했습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뭐가요? 난 혼잔데 그쪽은 변호사도 있고 증인도 있어.
꼼짝없이 뒤집어쓰게 됐다고. 어쩌겠어요. 그놈의 돈이 웬수지. 날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자기 혼자만 살 궁리를 해? 같이 했다고! 같이 했단 말이야! 분명히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까? 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자살 직전에 피고인 정인숙은 모든 걸 체념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였을까요? 따라서 피고인 지광호는 본 사건의 공범임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정인숙의 죽음은 지광훈이 공범임을 입증해주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됐다. 피고인 지광훈의 신문을 요청합니다. 변호인과 지광훈은 마지막 항변을 시도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범임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죠? 네. 공범임을 인정했다가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왜 자꾸 번복하는 겁니까? 사실대로 말해도 믿어주지도 않고 절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야, 같이 했잖아. 아닙니다. 전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야, 이게 시간 끈다고 될 일인 줄 알아? 야, 지광훈, 이미 정인숙이 다 풀었어. 너랑 같이 했다고 하던데. 아닙니다. 전 모르는 일이라고요. 이 자식아, 뜨거운 맛을 좀 봐야겠구만. 야, 솔직하게 말하자, 어? 너 공범 맞지? 아닙니다.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그래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거군요.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고문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피고인의 신문 과정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여기 있습니다. 감정을 요청합니다. 그날 저녁에 결심을 하고 거기 갔나? 아닙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졌단 말이지. 네. 이거 알지? 네. 살해 도구로 썼던 거 맞아? 네. 이걸 어떻게 했어? 쌀 창고 뒤에다가 버렸습니다. 쌀 창고 뒤가 아니지. 그냥 두고 나온 거 아니야? 네. 거기에 두고 왔습니다. 피고인 지광훈은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혹행위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자백이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비밀의 폭로, 즉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 자백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 진술 과정에서는 비밀의 폭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형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 지광훈은 그저 수긍할 뿐입니다. 과연 이 자백이 진실한 것일까요? 피고인, 고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고문까진 아니지만 업무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지광훈은 왜 고문 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한 것일까? 고문 여부는 이후 항소심의 가장 큰 쟁점이 된다. 본 재판부는 녹음 테이프 내용에서는 허위 자백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국과수 부검이 증인 출석했습니까? 증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여자 혼자 3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고 싶었다.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물증은 여전히 없었던 것이다. 사체의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이는 교살이었고 남자는 경부 압박이었습니다. 남자의 사인이 경부 압박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힘으로도 가능합니까?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상대가 깊이 잠든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남은 문제는 재판부가 과연 죽은 정인숙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찍었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지광훈은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대리. 작성. 지금부터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사건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검사이자 한 인간으로서 아무런 물증 없이 피고인이 극형에 처해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일가족 3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을 교사한 피고인 정인숙이 자살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 바라겠습니다. 피고인 지광훈이 공범이라는 유력한 증거는 피고인 정인숙의 진술뿐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한 인간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과연 피고인 지광훈은 유죄일까요? 일말의 망설임이라도 있다면 피고인 지광훈은 무죄입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도대체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는지 전 죄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 피고인 지강훈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점, 수사가 진술과 자백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피고인 정인숙이 자살 직전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여자 혼자 3명을 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50조 1항 30조, 동법 제38조 1항 제1조와 제50항에 의거해 피고인 지광훈을 사형에 처한다. 대체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난 죄가 없는데 이런 것 밝혀주는 게 법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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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막 울더라고. 울면서 그냥 눈물을 그냥 정말 억울한, 난 그런 눈물을 처음 봤어. 그냥 눈물은 막 그냥 정말 주먹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변호사님, 저는 정말 안 죽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러는데 나도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야말로 이게 재판 살인이거든. 그래, 선고는 했는데 참 마음이 불안하고 또 괴롭고 그래서 2심 재판장을 1심 때인데 2심 재판장을 찾아가서 혹시 또 억울한 점 없나 좀 잘 좀 살펴달라고 부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피고인 지강훈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그 후 그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결국 구속된 지 4년 9개월 후 유언 있습니까? 여기 검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앞으로 나같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지광훈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유언은 진실일까? 죽었다면 거기서 내 지문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지문이 그 방에서 얘네들이 수사할 때 마오라와 내 사이에 기칼 이런 두 칼에서 내 지문이 나와야면 안 나왔다 이거예요. 내가 1심 판결 때 그 지문이라는 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갖다 또 미끄러뜨렸고 이러한 내가 만일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시행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오판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 때 그걸 누가 책임져요? 책임져서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만일 지강훈의 유언이 진실이라면 그날의 사형 집행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정황 증거만으로 사형 집행을 당한 지광훈. 최후의 순간까지 무죄를 호소한 그의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I'm gonna kill my sister today. They're gonna kill us. But my sister lives here. I really thought you were dying at the time. Our kids. You know, I just bad kids. 쌍둥이 동생이 언니를 죽이고 언니를 살해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자신의 어두운 전과 기록까지 깨끗하게 청산. I didn't want to believe that it's true. I love Sonny, and I'm innocent.